네, 안녕하세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1차 기본 강의 플러스 강의고요. 저는 상표법을 가르치는 한경훈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제 작년부터 이제 율비스 학원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1, 2차 상표법 전인 강의를 맡고 있고요. 자, 지금은 일단 1시간 정도, 조금 모자란 시간 동안 OT 겸해서 좀 간략한 설명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특허법 강의를 다 들으셨죠? 네,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순서상으로 사실 특허법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실 때, 그러니까 물론 다른 법이긴 하지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루트상으로는 특허법을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직 그 복습을 다 못하셔서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서 좀 차이점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괜찮고요. 일단 특허를 들으셨다는 전제에서 상표 수업을 수강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상표 전임 강사하고요. 55회 변리사 시험에서 합격을 했고요. 실제 수험 기간은 이제 3년, 만 3년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대생상표법이라고 하는 시리즈물의 저자이고요. 1차 교재뿐만이 아니라 2차 교재도 합쳐서 이제 5권 정도의 책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 강의 플러스는 이름에서도 이제 느껴지시듯이 기본 강의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조금 더 뭔가를 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기본 강의라는 강의를 이제 가장 그 과목의 첫 강의로 수강을 하게 되시고 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보통 동일한 교재로 이제 중국 강의라는 걸 보통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 객관식 문제풀이를 별도의 강의로 또 구성을 하시는데요. 저희 이제 조판기 시리즈의 경우에는 좀 특징이 이 세 가지의 그 강의를 하나의 강의로 합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하나로 1차 상표법 대비를 끝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끝날지 않을지는 물론 강사의 목도 있지만 개인의 역량들도 있기 때문에 끝난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굳이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양으로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까지도 좀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점점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막상 이제 시험을 쳐보시면 알아요. 아, 이런 것까지 볼 필요가 없었구나. 오히려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사후적으로 많이 느끼게 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들 거의 38회, 7회부터 해서 지금 20몇 년간의 기출문제들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선배분들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강의에 녹여내는 거는 이제 강사의 몫이고요. 그거를 얼마만큼이나 있는 그대로 흡수를 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몫인데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양으로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도슨트가 본 교재고요. 보충 자료가 나가게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 도슨트 교재 말고 해시태그라는 교재가 원래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기본 강의 플러스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왜냐면 도슨트 교재만으로 교재 자체로는 충분하다라는 판단하에 원래 있던 부교재를 뺐고 보충 자료로 나중에 이제 자료로만 배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 보충 자료에서는 이제 조문 자료나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판례 도식화 자료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진도에 맞게 자료들도 제공이 되는 거니까요. 그때그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별도의 단권화라는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권화가 수험에서 뭔가 꼭 필요한 이제 행위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단권화는 사실 책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 있으면 단권화가 필요가 없어야 돼요. 좀 너무 가격한 표현인데 강사님들마다 책을 집필하는 스타일들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책은 좀 이론 중심으로 체계적인 어떤 이론을 그냥 설명하는 방식의 책들이 있고 어떤 책들은 굉장히 수험적인 그런 DNA를 많이 담아서 정리를 잘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양쪽의 장단점들이 있긴 하고요. 각각의 효용이 있는데 1차를 위해서 내가 1차를 진짜 안정적으로 합격하겠다라는 목표 하에서는 정리를 잘 해놓은 교재보다는 조문과 판례 그리고
이미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들, 기출문제를 하나의 교재로 잘 묶어놓은 그 텍스트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거는 뭐 다른 수험계의 경향을 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권화를 애초에 해놓은 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미 특허법 조판기 교재를 보고 계신 분들은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약간의 디자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박경준 변리사님이나 뭐 저나 김진주 변리사님이나 각자가 추구하는 디자인적인 그 방향성들이 있어서 그거를 일치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구성 면에서는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판기 3가지의 요소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조문 박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별표 이렇게 쳐져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볼드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슨트 교재의 조금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조문을 보통은 조문을 담아 놓는다고 했을 때 어떤 하나의 조가 있으면은 이 조와 관련된 항부터 목까지 호, 목까지 다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담아 놓는 게 가장 전형적인데요. 도슨트 교재에서는 필요한 조 중에서도 필요한 항, 이게 만약에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각각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목차를 쪼개가지고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문만 쭉 읽으실 때 이 내용이 이 조문과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바로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잘라놨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조문과 특히 예를 들어서 뭐 1항이라고 하고 2항이라고 했을 때 1항과 관련된 판례가 있고 2항과 관련된 판례가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판례들도 그 아래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 판례는 이 조문의 2항의 이 호와 관련된 거구나 라고 위치 설정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장점이 되는 거는 이 조문 그리고 이 판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출문제가 바로 그 아래에 같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이 기출문제를 수록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희 조판기에서 거의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왕 수록을 하는 김에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기출 지문은 조문과 판례를 지문화하는 건데 내가 이 지문이 근거가 어디 있지를 해설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의 그 파트에 가서 읽으면 바로 이게 옳은 지문, 이거는 여기가 다르니까 틀린 지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2번 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식으로 쪼개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은 중복 기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조문과 모든 판례는 딱 한 번씩 등장하고 그 판례, 그 조문과 관련된 기출이 있으면 그 바로 아래에 적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이론서이자 동시에 기출문제 해설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판례고요. 이 판례는 모든 문장을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중요한 부분들만큼은 조문과 함께 거의 동등한 지위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조문은 거의 완벽하게 문장 수준이 아니라 단어 수준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판례는 전체적인 맥락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들 중에서 좀 더 중요한 문장들은 이렇게 밑줄 따로 쳐놨고요. 어차피 얘네들은 내용 설명을 들으셔야 이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얘는 이런 의미구나를 아실 수 있어서 일단 이해 바탕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이 회독하실 때 밑줄 부분 정도만 빠르게 보시면서 OX를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은 수험 감각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기출문제 몇 회차에 나왔는지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 넘버링이 쭉 달려 있고 OX 리스트는 따로 이제 파일로 드리는데요. 얘를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판단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공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1차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이 지문을 보고 맞냐 틀리냐를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면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재를 읽으시면서 매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1차 합격 비법이라고 되게 조금 과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문제가 어떤 형태인지예요.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까지 그걸 해보시면 각각의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문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차는
기출 문제들이 일단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객관식의 원재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95%, 뭐 90일 수도 있고 97일 수도 있는데요. 대충 이 정도의 비율이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기출 문제를 쭉 열거를 해보면은 이 정도의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특허법원 판례와 학설과 판례 학설도 없는 그냥 일반론 이런 내용들이 한 5% 정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표법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중에서 10문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그 해에 조문, 대법원 판례로만 10문제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고요. 운이 좀 나쁘면 9문제. 한 문제 정도만 조금 예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사실상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공부를 하면은 5%만 공부를 더 하면 되는 거냐가 아니라 공부의 범위는 이만큼 늘어납니다. 여기에 조문과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여기가 기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흰자와 노른자 정도의 노른자 흰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9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 하는 거는 딱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예요. 근데 그러면은 다 빼고 정말 얘만 보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유는 이 내용들 중에 어느 정도는 상표법이라고 하는 법 전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들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 문장을 암기하냐 마냐의 문제에서는 얘네들만 봐도 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다른 개념들 간의 연결고리 등을 내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본 소양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다 같이 저랑 같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복습을 하시거나 계속 객관식을 나중에 회독을 하게 되실 때는 이 부분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 찝어가지고 나 이거 외웠나를 스스로 체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출은 여기에 나와 있고 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이걸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도 어느 정도 잘 이해했다 이렇게 스스로 믿으셔도 됩니다. 조문 문제는 실제 기출 나중에 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물어봅니다. 많이 나오는 게 이미 민법과 특허를 배우셨으니까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정도에 바꾸는 거는 진짜 애교고요. 특허청장, 심판원장, 심판장 이런 주체 표현, 30일, 1개월 이런 표현, 그리고 하위 법령들까지 되게 세세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많이 여러 번 보시고 정말 암기를 많이 정밀하게 하면 할수록 유리해요. 일단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암기력 정말 뛰어나신 분들, 특히 나는 수능보다 내신이 좀 강했다, 수시 쪽이 강했다 그러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유리하실 겁니다. 판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기만 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얘는 2차까지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암기를 바탕으로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암기를 바탕으로 표현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기는 내 머릿속에 넣는 거고요. 표현은 꺼내는 거예요. 2차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판례를 사실관계를 가지고 와서 걔를 문제로 던져줍니다. 그럼 그 판례 사실관계를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되고 이러이러한 문제 상황을 이러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하자. 자, 이거를 내가 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판례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첫 번째, 법적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고력을 바탕으로 내가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결국에는 결론을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결론을 암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암기만 해서는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판례 10개만 외우세요 하면은 그냥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과목이 하나도 아니고요. 과목 하나 안에서도 판례가 한두 개 수준이 아닙니다. 몇백 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결론들을 기계적 암기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접근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가능하지만 양이 많아지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논리를 먼저 이해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암기를 높여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과 판례는 얘는 정밀도를 올리는 거, 판례는 이해를 선행하고 점점 이를 반복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를 올리시는 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실 겁니다. 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보다 공부 재능이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공부 재능이 엄청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후적 고찰을 해봤을 때 또는 제가 이제 6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또 3년의 수험을 거치면서 많은 이제 좀 대화들을 해보고 그분들의 그 개개인의 특수성들을 바탕으로 이분이 어떻게 공부했을 때 좋았지, 이분이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뭐가 좀 부족했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했을 때 4가지 정도의 좀 더 주된 부분들이 머릿속에 좀 남았고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주제로 공부 방법에 대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제 생각이 잘 와닿지 않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목표 설정하기, 두 번째는 회독을 어떻게 하는지, 세 번째는 공부량을 어떻게 늘리는지, 마지막은 외로움을 다스리는 방법. 이렇게 4가지입니다.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아마 이거는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저희의 목표는 법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당연한 얘기를 누가 모르냐? 처음에는 다 알아요. 근데 공부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망각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앞에 있는 개념이고 앞에 있는 문제예요. 합격이라는 거는 시험 이후에 발표되는 그 하루의 발표 날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합격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많이 맴돌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책이 있으면은 반사적으로 읽게 되고 이해하고 싶어지고 정리하고 싶어져요. 그것까진 좋은데 그 이해와 정리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른자까지만 딱 봐야 되는데 이 노른자를 딱 여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합격 확률과는 크게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격 확률이. 왜냐면 분산되니까요. 근데 뭐는 만족시키냐? 지적 만족감은 올려줘요. 이건 올려줘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한가다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이 지적 만족감이라는 게 생겨요. 결국에는 오늘 하루 내가 어땠냐라는 거에 더 피부에 와닿는 건 사실 이거예요. 이 합격 확률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잘못 빠지게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차 시험에서 극명하게 갈려요. 1차 시험을 되게 여러 번 실패하신 케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납득이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공부 방법이 뭐냐면은 스터디를 하는데 서로 문제를 출제해주기. 저는 이런 공부 방법을 듣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실제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보고. 문제를 낸다는 거는 되게 좋은 과정이긴 해요. 공부 차원에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메타인지를 해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메타인지가 잘 됐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된 거예요. 좋아요. 근데 비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1차 시험은 정확히
OX를 판별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머리에서 뭐만 나오면 되냐?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무슨 말 하는지 내가 공부했던 조문 판례 중에 뭐와 매칭되는지 찾아가서 거기서 그 원문을 긁어와요. 그럼 얘랑 똑같은지 아닌지 판별만 하면 됩니다. 판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틀린 그림 찾기 같은 느낌으로 판별만 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서 곱씹어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뭐가 있지? 머릿속에 막 종합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 생각할 것까지 함정을 파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 과정 하나는 너무 좋지만 전체 출제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요만큼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는 이런 데서 막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 나온다고 해서 그 하나를 맞춘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이거는 전체적인 개념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 개념의 뎁스만 엄청나게 파는 겁니다. 특정 개념의 뎁스만 파는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하루에 공부를 18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하루에 공부를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통상적인 공부량이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들은 처음부터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원점 돌아오면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차 합격이 아니고 2차 최종 합격이에요. 1차 합격하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1차를 합격하는 것도 충분히 내가 잘한 거고 소양을 입증해낸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최종 합격이에요. 그럼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오로지 1차에만 통용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2차에도 통용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구사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1차 공부가 더 잘 맞는 분이 있고 2차 공부가 더 잘 맞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차는 막 3년, 5년 걸렸는데 2차는 동차로 바로 붙는 케이스가 가끔 나옵니다. 네. 그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2차는 또 2차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내시면은 2차를 더 상대적으로 오히려 쉽게 붙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한 개인이 1차 and 2차를 붙어야 돼요. 1차 and 2차를 같이 붙으려면은 1, 2차를 관통하는 공부의 기본적인 어떤 방법론들을 잘 처음부터 적용을 하시고 그거를 1차 때부터 2차 때까지 일관된 방식으로 밀고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최종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에 좀 더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공부하기보단 당연히 짧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나는 오래 공부하면서 이 법에 대한 이해 깊이를 넓히고 싶다. 수험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서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수험을 하면서 학문의 깊이가 깊어졌다면 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합격 확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합격이라는 어떤 결과와 동시에 학문적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양립 불가능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빨리 붙으시고 대학원을 가시면 돼요. 아니면 강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강사는 공부하는 직업이에요. 네, 교수님들도 다 공부하는 직업이잖아요. 자, 그럼 단기간의 핵심은 뭐냐? 효율입니다. 이 효율만을 추구하는 게 당연히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수험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효율이에요. 이 효율을 얼만큼이나 올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게 진정한 수험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력이 뛰어난 거 너무 좋죠. 암기력이 뛰어난 거 정말 유리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해력과 암기력을 가지고 있어도 효율을 챙기지 못하면요, 그거를 점수화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점수를 잘 내는 사람들은 이 효율을 정말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 효율과 관련된 내용들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독하는 방법이에요. 회독이라는 거를 막 예전에 뭐 사법고시 시절에 뭐 저도 뭐 겪어본 건 아니지만 시절도 그렇고 뭐 지금의 이제 행시, 뭐 기시 이런 시험들에서도 계속 뭐 기본서 10번은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거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 알고리즘에 이게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쇼츠나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반복하는 거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래요.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어떤 내용을 오랫동안 읽는 것보다 적당히 읽고 한 번 더 읽는 게 오히려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는 경로 의존성,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에너지 허들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 내용을 내가 정말 집중해서 문장 하나를 10분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분 동안 정말 내가 풀 집중을 하고 있냐? 거의 그렇지 않아요. 초반에 한 1분 집중하다가 결국엔 계속 눈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야 5분씩 2번 끊어서 읽으면은 한 번 읽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내용을 또 읽어요. 그럼 처음에 내가 보지 못했던, 처음에는 이렇게 봤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빈 부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더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얘와 얘의 연결 관계가 보여요. 더 나중에는 이 전체가 얘가 이 전체 맥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보여요. 안 보이던 정보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쉽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회독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루틴을 만들고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만들고 반복을 하면요, 슬럼프에 덜 빠집니다. 이 슬럼프가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은 스스로는 잘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요새 공부 잘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누구도 요새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보다는 걱정이 되니까 그냥 뭐 그냥 하고 있어, 그냥 비슷해, 이렇게 말을 해요. 비슷해. 그럼 비슷하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확신 있게 과연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통 그렇지 않아요. 이 슬럼프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시점은 이미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슬럼프에 빠진 상태로 한두 달이 지났을 때 이미 공부 패턴이 망가진 거를 눈으로 점수로든 뭐 중간 뭐 퀴즈든 아니면은 뭐 뭐든지 간에 확인을 해야 그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슬럼프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방을 해야 돼요. 슬럼프에 빠진 상태에서 걸어 나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예방하냐? 슬럼프가 오기 힘들도록 생활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루틴이에요. 이 루틴은 뒤에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덜 빠진다. 세 번째는 이제 반복하면은, 이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에는 이제 콤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그 데미지를 입혔을 때 그 데미지가 얼마, 근데 또 한 번 치면은 또 한 번 데미지가 쌓여요. 그러다가 한 3번, 4번 쌓이면은 가끔 이제 크리티컬 데미지라고 해서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이 크리티컬 데미지는 어디서 오는 거냐? 반복에서 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세게 쳐서 크리티컬 데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크리티컬한 순간이 온다. 콤보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회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원래 이해가 안 되던 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내용 양 너무 많은데 나 이거 어떡하지? 그냥 읽어요.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전체 구조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더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그 전체 내용이 받아들여져요. 네, 이거는 또 얘랑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좋은 이제 피드백이 되고, 그래야 슬럼프에 덜 빠지는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있는 이런 설명들과 상관없이 회독이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주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과목별로 민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2차에 가서도 민소가 제일 중요해요. 특허, 상표,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 자연과학 순으로 공부 시간을 조율해 주시면 돼요.
디자인과 자과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사실 맞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특허에서 디자인의 한 70% 정도를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양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과목대로 3대 2대 1로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 부분을 여기서 빼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좀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학은 대부분의 분들이 베이스가 있잖아요. 특허, 상표, 민법은 베이스가 없잖아요. 완전 노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노베이스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꽈락이 있듯이 공부에도 꽈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민법을 여기 문턱값 이상으로는 올려야 그 다음부터 점수가 올라가지, 여기를 올라가지 못하면은 애초에 점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기본 소양을 쌓으셔야 돼요. 네, 특허 상표도 그런 관점에서 마찬가지예요. 디자인은 특허 상표에서 공부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베이스로 삼아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사실상 완전 노베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덜 할 수 있다. 자연과학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자연과학은 베이스가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베이스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자과를 하루에 1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다 플러스가 붙어 있어요. 이게 플러스 떼고 합치면은 10시간이에요. 이 10시간보다 많아지면 돼요. 얼마나 많아지면 좋냐? 더 많으면 더 좋죠. 12시간, 13시간 하면 너무 좋죠. 네. 근데 이제 많이 한다고 능사는 아니고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데 비율을 이 정도로 유지하시면 돼요. 네, 얘가 4시간보다 좀 줄 것 같다. 그럼 얘도 같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민법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 같이 비례해서 줄이면 된다. 자, 회독 요일은요. 일단은 주 5일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 5일을 공부를 하시고 하루는 온전히 보충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월화수목금으로 공부를 하고요. 월부터 금까지 공부를 하시고 토요일은 월화수목금에 내가 계획한 대로 보통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부량의 이만큼을 못했다. 여기서 이만큼을 못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충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이제 온전한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밤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으로 가면 됩니다. 회독 주기는요, 주 단위로, 하루 단위도 아니고 월 단위도 아니고 주 단위. 주 단위가 컨트롤이 가장 쉬워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 주가 반복되면 어차피 복붙이에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하면은 요일마다의 특수성 고려가 안 되고 월 단위로 하는 거는 주 단위 곱하기 n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주 단위로 공부 계획을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공부 계획을 언제 세우냐? 일요일 밤에 세우시면 돼요. 일요일 밤에. 자, 10월 정도까지 조금 여유롭게 잡자면 10월 중순 교재랑 객관식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객관식 문제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서요. 객관식 문제집을 나중에 따로 봐주시면 되고 특상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회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1월부터 이제 2월 정도까지는 한 3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3달 반, 2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 시험을 치니까요. 3달 반 정도는 객관식 회독만 이제 돌리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 1차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진짜 필승 전략이 있어요. 이 필승 전략을 수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만 아는 방법이 아니고 모두가 생각해보면 다 당연한 말인데 이거를 저는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실천하잖아요. 1차를 무조건 붙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결국에는 객관식 회독 방법인데 그 객관식을 회독하는 방법을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회독 루틴을 잡고 이런 거는 주 단위로 하고 과목별로 밸런스를 유지하고 하면 되고요. 공부량은 어떻게 늘리냐? 공부는
이제 하나의 성취라고 했을 때 합격을 성취라고 했을 때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다. 네, 이제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노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중요하냐 노력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만 노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 시험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저는 노력이 한 3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능은 언제부터 공부 시작하죠? 거의 유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요. 2살, 3살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고1에 들어가는 순간 영어 공부를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이미 수능, 영어, 100점 실력을 갖추고 고1 들어가요. 그럼 이 친구들은 사실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국어와 수학, 그리고 뭐 과학이나 사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남들은 4과목, 5과목 공부할 때 3과목, 4과목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수능은 그래요. 이 변리사 시험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노베이스, 거의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요. 자연과학의 차이가 좀 있지 않냐? 자연과학을 정말 명문 과고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과를 100점 중에 뭐 80점, 90점을 항상 맞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시험이 쉽게 설계되어 있지 않고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과 정말 뉴베이스 분들도 이 산재와 민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시험 못 붙습니다. 네. 자과 캐리만으로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다 노베이스, 비슷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같은 출발선에 시작을 하고, 물론 조금 앞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가요.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은 하루 공부하면 이만큼 가요. 근데 조금 더딘 분들은 이만큼 가요. 근데 이 분들이 계속 이 템포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식은 어느 순간 수렴합니다. 내가 얘를 안다 모른다의 그 영역 있잖아요. 이게 무제한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먼저 갔던 사람도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 뒤에 늦게 갔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여기 갑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싸움이냐? 떨어지는 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의 싸움이에요. 내가 오늘 공부한 거를 내일 물어보면 대부분 알아요. 오늘 물어본 걸 정확히 한 달 뒤에 물어보면 대부분이 몰라요. 내 뇌는 계속 휴지통 비움을 합니다. 계속 비워요. 쌓아놨지만 이만큼 공부했던 거 다 사라져 있고 그 다음 쌓으면은 이만큼 공부했던 거 다 사라져 있어요. 결국에는 전체 내용이 내 머리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반복입니다. 반복은 재능으로 커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일정한 투입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능숙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얘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얘가 이거 자체가 넓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거 자체가. 근데 투입량에 어느 정도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지능이 상당히 높다. 암기력이 좀 유별나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축복 받으신 거 맞아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투입량을 어느 일정 수준까지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안 하시면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시험에 진입하시면서 또는 공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합격 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는 수기들은 이제 수석, 최연소 합격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죠. 특히 이제 최연소로 합격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조판기 시리즈로 강의해 주시는 김진주 변리사님이 59회에 최연소 합격을 하셨고 60회 이번 작년 시험에서 합격한 곽아연 변리사님도 최연소 합격이신데 두 분이 공부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둘 다 이해파예요. 근데 제가 두 분의 공부 과정을 듣고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공부를 기득 이상, 그러니까 기득은 1차를 한번 떨어지고 2차를 두 번째 보는 분들이에요.
기득분들 평균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그분들 보통 공부를 얼마나 했냐면은 하루 최소 10시간을 했습니다. 동차니까 일단 동차 딱 시작하잖아요. 1차 시험 끝나고 2차를 딱 들어가잖아요. 아무 정신이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할 거 너무 많고 민소 갑자기 태어나서 처음 공부하는데 뭐 매주 이거 공부해라 양도 엄청 많고 근데 특허 상표도 답안지 쓰니까 잘 안 써지고 거기 선택 과목도 하고 정신 없거든요. 근데 10시간, 12시간을 내가 정신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한다? 이거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걸 했어요. 이분들이 물론 타고난 천재인 것도 맞아요. 네,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저는 1년에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말의 신빙성을 갖기가 어렵지만 저도 사실 1년차 때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0.7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름 근처에 가본 입장에서 저와 그럼 이분들의 차이가 뭐였냐? 저는 이만큼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 공부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종합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실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는 되게 지속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열심히는 추상적이에요. 이분들은 아마도 제가 심층 인터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아마도 환경 구성을 굉장히 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이 노력을 제곱으로 들어오는 인풋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순공 시간이라는 거를 좀 정하셔야 돼요. 순공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이 순공이나 아니면은 뭐 순수하게 뭘 한다라는 이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기이실 거예요. 이 시험을 이제 끝내시면은 아마 인생에서 나 하루에 오늘 몇 시간 효율로 살았어 라는 말을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의 특권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시계에 맞춰서 아침에 늦지 않게 간신히 일어나서 씻고 나가서 뭐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하루 딱 시작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일을 덜 하고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내 스스로 떳떳하게 나 오늘 몇 시간 정도의 효율로 살았지? 이거를 체크하는 삶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숭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준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읽고 되게 좀 좋았던 건데 그 생각이 가는 생각이라는 책이고요. 소위 말하는 그 메타인지와 관련된 책이에요. 기준점 효과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적어왔어요. 순공 시간을 잡는다는 거는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사람은 기준이 있고 없을 때 사고하는 그 정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내가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말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보다 많이 했다 하면은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했다. 이거보다 조금 못했다 하면은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에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오늘 마치 시계를 안 보고 해가 뜨고 지는 걸로 하루의 길이를 가늠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게 되면은 이거 너무 삭막하지 않냐. 네, 뭐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죠. 낭만은 없죠. 네, 낭만은 없지만 그래도 낭만은 없는 대신에 효율은 있습니다. 그래서 순공. 자, 합격의 매직 넘버는 이거는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진짜 행시 준비하셨던 분들, 뭐 외시, 뭐 사시 이런 분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 종합하면요 10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 내내 공부했을 때, 그래서 주 70시간, 이 주 70시간을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걸 목표로 삼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살짝 현실적으로 좀 맞추자면 제가 볼 땐 60시간이에요. 왜냐면은 이 분들도 말은 안 했지만 하루는 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공부를 달리고 하루는 쉬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는 60시간일 것 같다. 합격하면 좀 자기의 그 과거가 좀 미화돼요. 그래서 하루 인터뷰 딱 해요. 하루에 보통 얼마 공부하셨나요? 그러면은
자기가 제일 공부 많이 했던 시간을 떠올려요. 그래서 저 12시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은 실제로 그러면은 뭐 300일 내내 12시간 했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중간에 한 5일에 한 번씩 슬럼프 겪고 하루는 뭐 친구 만나러 가느라 2시간 못하고 막 이런 날들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가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아름답게 기억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60시간. 근데 이 60시간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을 11시간 정도씩 하시고 토요일에 반쪽짜리 공부 5시간 하시면 딱 60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목표를 갖고 살아가신다면 아주 훌륭한, 그리고 이거를 정말 유지를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합격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준점을 잡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 붙을지 떨어질지 솔직히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합격의 기준점을 내가 넘고 있으면은 나는 합격을 위한 하루를 살았다. 나 오늘 합격할 가능성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더 단순한 문제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한 문제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치환하면은 사고하기가 더 쉬워요. 이런 방식으로 제안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루틴을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2차에서 죄송합니다. 요거를 뺐었어야 되는데 2차에서 사실 했던 방법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거는 이제 차차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때 썼던 것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넛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넛지. 슬쩍 옆을 찌른다 이런 개념이고, 이것도 넛지라는 책에서 나온 거고, 저게 무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되게 위대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넛지는 뭐냐면은 사람은 생각보다 환경에 잘 지배된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 되면 헬스장의 등록률이 높고요. 시험 기간만 되면 꼭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요. 결국에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침대를 옆에 두고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한다. 내가 음식을 옆에 두고는 이걸 참을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지가 되게 영향이 크고, 반대로 이걸 내가 이용을 하게 된다면 되게 좋은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그러면은 그 환경에 나를 던지면 돼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 1인실 독서실, 도서관 열람실, 내가 거기가 잘 된다. 그럼 나는 거기에 앉아있을 때 공부하는 자아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는 것까지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거기에 보내는 거. 그리고 가고 나면은 알아서 환경의 영향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 5분 더 자지 않기로 했잖아. 이렇게 메모에 적어놔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어제 내가 나한테 적은 말인데 그 말이 나에게 넛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 자기로 했잖아. 맞다. 나 어제 안 자기로 결심했는데 나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나요.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거는 제가 수능 공부할 때 모 강사님께서 알려주셨던 방법인데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의식과 행동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다음 주에 친구 보기로 했는데 어디서 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앉아서 그 생각을 멈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으면 나는 공부 모드, 일어서 있으면 휴식 모드. 그래서 딴 생각이 나잖아요.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멎어요. 다시 앉아요. 공부를 해요. 또 딴 생각이 나요. 다시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고 앉고를 공부하는 자와 휴식하는 자로 1대1 대응을 시켜요. 그러면 나는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동만 통제하면 돼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쉬워요. 생각을 멈추는 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훨씬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치환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제가 계속 약간 좀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이거를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좀 내공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이렇게 쉬운 예들을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취지는 아시겠죠? 그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오픈 라이브러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더 커요. 그냥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 주변에서 이렇게 살짝 보거든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잡생각이 좀 더 빨리 없어져요. 그럼 빨리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근데 앉고 싶다고 해서 내가 정해놓은 원칙을 깨면 안 돼요. 잡생각이 아직 안 없어졌으면 일단 일어서가지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이 멎으면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자리에 앉았으면 진짜 아마 느껴지고 몇 번 반복하잖아요. 앉아 있으면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상태가 거의 100% 가깝게 유지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순공을 앉아 있으면 다 순공인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컨트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외로움을 다스리는 방법. 저는 외로움을 잘 느끼는 편은 아닌데 공부할 때는 외로움이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사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첫 번째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외향적인 내향적인지 에너지 총량이 많은지 총량이 작은지 감정 기복이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자기에 대한 이해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고요. 스터디는 네, 하셔도 돼요. 네, 스터디는 네, 하시면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그 공부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도록 일정 상반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이미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연애를 이제 끝내시는 거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막 일부러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비추해요. 저도 중간에 연애를 해봤었는데 물론 이제 그 싸우거나 이러면은 다음날 공부가 잘 안 되죠. 그 새벽까지 막 통화하다가 다음날 수업 가가지고 그 정신 나가 있는 상태에서 막 수업을 듣고 하면은 힘들죠. 근데 아예 이제 헤어지고 새롭게 뭔가 내 솔로인 삶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휴식, 요거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아예 쉬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쉬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어떻게 쉬면 좋은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술자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쉬는 날에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술이 몸에 들어오잖아요. 약 45일이 있어야 몸에서 완전히 배출된대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술을 처음부터 안 드셨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성인이 된 이후로는 계속 몸속에 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술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루틴까지 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을 수 있으면은 좋긴 해요. 네,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인지 능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일부러 자리를 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술 자리까지는 가셔도 경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경조사도 가셔도 돼요. 경조사를 안 가면서까지 뭔가 내가 공부에만 몰두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느꼈던 외로움의 본질을 사후적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험생의 자아를 내가 분리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이 있고 내 삶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에게는 나는 자식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뭐 누군가에게는 뭐 언니, 오빠, 형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친구일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수험생이라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의 자아인데 저는 이거를 제 삶이랑 분리해가지고 따로 두려고 되게 애썼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근데 그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이더라고요. 왜냐면 수험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내용만 다른 거고 남들도 다 똑같은 삶을 살거든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뭔가에 몰두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그걸 해서 자기 결과물을 내고 또 오랜 시간 앉아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다 사실은 비슷한 동질적인 삶을 살아가요. 근데 내가 난 수험생이니까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난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선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나는 이런 데에 내 감정을 쓰면 안 되고 나는 오늘 놀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나의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수험생의 자아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살면 되는데 수험생이니까 라는 그 마법의 단어 때문에 너무 오히려 인위적으로 나를 고립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여기 수험과 삶을 분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리는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수험생인 나가 내 인생의 주체인 나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거지 수험생이라는 직업을 얻었거나 수험생이라는 어떤 새로운 자아를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살던 삶을 사시되 그 안에서 지금 이 시기에 목표하고 있는 컨텐츠가 수험인 것 뿐이에요. 그 컨텐츠라는 관점으로 얘를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수업이 진행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공부 방법론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 10분부터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